안녕하세요. 경영지도사를 연구하는 경영지도사입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통계 분석 33번째 시간 요인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신뢰 구간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쭉 달려와가지고 회귀 분석까지 다 끝냈고요. 그 이후에 이제 통상 고급 통계라고 불리는 분석이 몇 개가 있습니다. 요인 분석, 판별 분석, 군집 분석, 다처분 척도법, 컨조인트 분석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사실상 이걸 고급 통계라고 하는 이유 자체는 이제 수학적으로 해석을 할 때 복잡한 수식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고급 통계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통계 패키지, SPSS 같은 그런 통계 패키지를 이용할 때는 사실상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요인 분석 같은 경우는요, 앞서 봤던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라든가 매개 회귀 분석보다도 오히려 통계 패키지를 이용해서 분석을 할 때는 더 쉽습니다. 그리고 또 이 수학적인 내용이 문제가 나올 이유는 없을 테니까 그래서 우리는 요인 분석을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하는지만 이제 살펴보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요인 분석에서 나오는 아이겐 밸류라든가 커뮤널리티 이게 뭘 의미하는지 그런 것만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뭐 요인 분석의 개요. 그래서 요 뭐 이런 수식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다음 장에서 살펴보면 될 거고요. 일단 요인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다수의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서 공통된 소수의 요인으로 축약하는 기술 통계. 뭘 추정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축약만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추각된 요인은 상관 인과관계를 조사하는 새로운 변수로 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요거 뒤에 가가지고 축약된 변수가 새로운 독립 변수로 투입해가지고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거 그거 뒤에 가서 또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요인 분석은 통상 R타입 분석이면서 주성분 분석이면서 탐색적 요인 분석입니다. 나머지가 뭐냐? 예,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제가 봤을 땐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통상 요인 분석을 하는 것 자체가 공통된 소수의 요인으로 축약시키는 거죠. 그리고 변수의 총분사를 일로 처리해서 많은 부분을 설명하는 소수의 중요 요인을 축약할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확증적 요인 분석도 실시를 하지만 탐색적 요인 분석을 오히려 더 많이 실시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한다. 그리고 요 밑에 보면은 이제 회전도 뭐 직각회전, 사각회전 이런 얘기가 있는데 추출된 요인이 서로 상관이 없어야 되겠죠. 따라서 추출된 요인 간 상관이 0이라고 가정해서 회전을 하는 직각회전으로 보는 게 훨씬 타당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요 일단 무조건 많아야 된다. 어쨌든 이 분포를 변수를 이용해서 뭘 분석을 할 때는 항상 정규성과 등분산의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 자체가 이제 다양한 변수들 있죠. 예를 들어서 1번서부터 예를 들어서 10개의 변수가 있다라고 하면 이 비슷비슷한 변수끼리 묶어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표본이 작으면은 이게 묶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표본이 많아야 돼요. 이 얘기입니다. 표본이 최소 50개 이상이어야 되고 또 사용되는 변수의 최소 5배 이상의 표본이 많이 있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변수 여러 개의 변수를 묶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표본이 많아야 이게 제대로 묶일 것이지 표본이 몇 개가 안 되면 이게 제대로 묶이지 않을 거다 그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별로 그닥 중요한 내용은 없고요. 예전에 한 10년 전에 출제된 게 요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가 한번 출제된 적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식의 다 간단한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는 조금 출제되기가 좀 그렇죠. 예, 이런 아주 엘레멘터리한 이런 내용들은 출제되기 어려울 거니까 우리는 뒤에 가서 요인 분석의 직접적인 사례를 가지고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인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이 고유값이라는 개념하고 공통값이라는 개념입니다. 보시면 여기 지금 회전된 성분 행렬 그래가지고 이렇게 쭉 데이터가 나와 있죠. 요게 이제 요인 분석을 실시를 하고 나면 그 분석 결과 데이터에 회전되기 전의 성분 행렬과 회전되고 난 이후의 성분 행렬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가 주의하게 봐야 될 것은 요 회전되고 난 이후의 성분 행렬 여기서 이제 요인 분석의 결과들을 쭉 찾아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회전되고 난 이후의 성분 행렬 그러고 데이터가 쭉 나와 있는데 이거를 뭐라 그러느냐 하면은요. 요거를 팩터 로딩 즉 요인 적재량 또는 요인 적재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거예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0.924, 0.091, 0.25 요게 요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지금 x1부터 xn이 요 변수입니다. 신선도부터 숙련도. 자, 그러면은 요거를 어떻게 요거를 이제 그 수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 x1은 람다 11 곱하기 팩터 1 람다 21 곱하기 팩터 2 람다 31 곱하기 팩터 3 이렇게 되겠죠. 물론 뒤에 이제 여기 오차가 들어갈 거고요.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요 x1이라고 하는 요 변수는 요게 추출된 세 개의 요인입니다. 이 요인에 제1요인에 의해서 이만큼 설명이 되고 제2요인에 의해서 이만큼 설명이 되고 제3요인에 의해서 이만큼이 설명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따라서 요 축약된 세 개의 요인에 의해 가지고 요 변수는 이만큼을 설명을 받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 그게 공통값이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공통값은요. 예, 요 팩터 로딩 있죠? 요 팩터 로딩의 제곱의 합이 신선도의 공통값이 되는 겁니다. 즉 신선도는 추출된 세 개의 요인에 의해서 각각 이만큼씩 설명을 받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요 세 개의 요인에 의해서 이거의 제곱의 합만큼 신선도는 설명을 받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거를 요거를 이제 팩터를 가지고 이제 다시 해석을 하면은요, 요게 수식이 요렇게 행렬이 요렇게 도출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계산식이 어떻게 되냐 하면 여기 이제 그 오차는 빼고요. 팩터 1은 람다 11 곱하기 x1 람다 12 곱하기 x2 람다 13 곱하기 x3 람다 1n 곱하기 xn 이런 식으로 되죠. 자,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요. 팩터 1, 즉 제1요인은 제 첫 번째 변수를 이만큼 설명하고 두 번째 변수를 이만큼 설명하고 세 번째 변수를 이만큼 설명하고 그 다음에 n번째 변수를 이만큼 설명을 한다. 이 얘기가 되죠. 요 수식대로라고 하면. 따라서 요 제1요인 이거는요. 이 n개의 변수를 이만큼을 설명을 하고 있다. 이 얘기가 됩니다. 요게 이거예요. 예, 따라서 요 축약된 하나의 변수, 하나의 요인이 전체 변수를 얼마나 설명을 하고 있느냐. 요게 요거의 제곱의 합이고 요거를 고유값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이거는 뒤에 가가지고 이제 그 요인 분석 결과 해석하고 나중에 그걸 수렴 타당성 분석을 한다든가 기타 여러 가지 이제 그 다른 독립 변수로 투입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활용을 하게 되는데 그 활용 관점에서 요 공통값이라는 거 갖고 고유값이라는 거 요 두 개는 반드시 이 정리를 해 놓고 있어야 됩니다. 뒤에 가가지고 연습 문제로 또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요인 분석의 사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참고로 요 사례는 이학식의 SPSS 매뉴얼에 들어가 있는 그 사례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자, 이 문제를 뭐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이 문제의 내용은 뭐냐 하면은요. 홈쇼핑을 구매하는 중요한 이유들을 가지고 쭉 분석을 해봤더니 이런 총 2번부터 10번까지 총 9개의 변수들이 도출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9개의 변수들 중에 서로 비슷비슷해서 중복되는 그런 변수들도 있겠죠. 따라서 이 9개의 변수를 몇 개의 요인으로 축약시키려고 합니다. 만약 그리고 요 첫 번째 문항은 앞으로 홈쇼핑을 이용해서 구매를 하겠다. 즉 홈쇼핑을 재구매하려고 하는 재구매 의도를 측정하는 게 이게 첫 번째 문항이죠. 자, 그러면 요 문항만 가지고 딱 봤을 때는 홈쇼핑의 재구매 의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독립 변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는 게 연구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홈쇼핑 재구매율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독립 변수가 품질일까 아니면은 유용별일까 값어치일까 분심 열매일까 이런 거를 이제 분석을 하겠다는 것인데 연구 문제 자체가 자, 그런데 만약에 이게 2번부터 10번까지가 이걸 독립 변수인데
이거를요 2번부터 10번까지 독립변수를 모두 다 독립변수로 하고 1번을 종속변수로 해서 회귀 분석을 실시하면은 이 변수 간의 상관이 높은 이런 변수 때문에 다중공손성이 나타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9개의 변수를 소수의 요인으로 축약시킨 다음에 그 축약시킨 소수의 요인을 독립변수로 해가지고 재구매 의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가 무엇이냐,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게 더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회귀 분석을 하기 이전에 먼저 요인 분석을 해서 소수의 요인으로 축약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게 이제 연구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뭐 이제 그 요인 분석을 실시를 하는데, 요인 분석 실시하는 그 과정은 생략을 했습니다. 뭐 작년 같은 경우는 SPSS 열어 가지고 뭐 단추 누르는 것도 보여주고 그랬는데, 사실상 그게 시험을 대비해서는 꼭 그런 걸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결과값만 가지고 살펴보도록 할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문제 출제된 거 보면은 이 결과가 전부 다 SPSS의 결과를 가지고 대부분 문제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SPSS 결과에 나와 있는 요 내용만 잘 살펴보시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요 KMO와 바틀렛의 검정, 요거는 뭐냐면요, 모형 적합도를 검증을 하는 겁니다. 즉 변수 간의 상관이 있어야 이 요인 분석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변수 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게 귀무가설이 되고, 변수 간 상관이 있다라는 게 대립가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유효확률 p-value가 0.000, 그래서 귀무가설 기각하죠. 그래서 변수 간에는 상관이 있다라고 하는 대립가설이 채택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요인 분석에 적합한 데이터다라고 해서 연구명을 계속 연구를 진행하면 됩니다. 만약에 이게 유효확률이 높게 나왔어요. 유효확률이 높게 나왔다는 얘기는 변수 간에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변수 간에 상관이 없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요인 분석해봐야 그 결과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p-value가 낮게 나왔으므로 귀무가설을 기각을 해서 변수 간에 높은 상관이 있다. 그래서 요거는 연구 모형에 적합한 데이터이다 라고 먼저 이거를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연구 모형에 적합한 것으로 파악이 됐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공통성, 즉 커뮤널리티하고 고유값을 찾아야 됩니다. 이 공통성이, 공통값이 결국은 변수 설명력이고요. 이 고유값, 그게 요인 설명력입니다. 자, 그러면 변수의 설명력을 각각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변수가 축약된 요인에 의해서 얼마나 설명을 받고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공통성이라고 하는 것은 각 변수의 분산이 추출된 요인들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를 의미한다. 그래서 여기 회전된 성분 행렬에서 해당 변수에 대한 요인 적재량의 제곱의 합으로 계산한다. 자, 요게 요인 적재량이라 그랬죠. 요 요인 적재량의 제곱의 합으로 계산이 되는 게 그게 공통성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고품질의 공통성, 여기 고품질의 공통성이 0.736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요 736은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됐느냐, 여기 보면 회전된 성분 행렬에 고품질이 있죠. 야, 그러면 요게 고품질에 대한 팩터 로딩, 즉 요인 적재량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요거의 제곱의 합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0.855의 제곱 더하기 0.062의 제곱 더하기 0.025의 제곱. 자, 요렇게 계산을 하면은 0.736이라고 하는 고품질의 공통값이 도출이 됩니다. 자, 이 고품질의 공통값, 즉 이 고품질이라고 하는 변수는 축약된 세 개의 요인에 의해 가지고 73.6%만큼을 설명을 받고 있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공통값이 50% 이하다, 이 0.5 이하라는 얘기는 50% 이하랍니다. 자, 그러면 이 50% 이하라는 얘기는 특정 변수가 축약된 요인에 의해서 50%, 즉 절반도 설명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 하면 그 변수는 다른 변수와 상관이 없는 변수다, 이 얘기가 됩니다. 우리가 요인 분석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상관이 있는, 즉 상관이 높은 여러 변수를 묻기 위해서 하는 게 요인 변수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상관이 없는 변수가 있다라고 하면 그 변수 제거해 버리죠.
제거해 버려야 됩니다. 요인 분석을 위해서는 그 변수는 필요가 없어요. 왜? 요인 분석이라는 것 자체가 상관이 높은 여러 변수를 통합하는 게 그게 요인 분석이기 때문에 다른 변수와 상관이 없는 변수가 있다라고 하면 그건 요인 분석이 필요 없는 변수가 됩니다. 그 얘기가 이 얘기예요. 공통값이 0.05 이하다라는 얘기는 축약된 요인에 의해서 50%도 설명을 못 받는다는 얘기고, 그 50%도 설명을 못 받는다는 얘기는요, 다른 변수와 상관없는 변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요인 분석을 위해서 그 변수는 필요가 없는 변수이기 때문에 빼야 되겠죠. 그 얘기입니다. 이거 뒤에 가가지고 수렴 타당성 얘기할 때 이 얘기 똑같은 얘기 나오게 돼요. 이래서 커뮤널리티 즉 공통값은 변수 설명력을 해석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이겐값, 이 고유값은 요인 설명력을 얘기하는 건데, 요거는 아이겐값 해당 요인이 설명하는 변수 전체의 분산의 약, 즉 축약된 요인이 전체 변수의 분산의 몇 %를 설명을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 초기 고유값 그래가지고 고유값 1 이상 되는 변수 그 요인이 3개가 축약이 됐죠. 그리고 이게 회전되기 전에는 이렇게 아이겐값이 이렇게 나오고 회전되고 난 이후에는 아이겐값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제1 요인의 아이겐값이 2.385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 2.385는 어떻게 계산이 됐느냐? 이거의 제곱합이라고 그랬죠. 즉 제1 요인에 의한 그 요인 적재량의 제곱의 합이라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2.385라고 하는 거는 0.902의 제곱 더하기 0.855의 제곱 더하기 840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0.087의 제곱 할때 이거 제곱 이거 제곱 이거 제곱 이거 제곱 이것들의 제곱의 합이 2.385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2.385는 총 9개 변수에 대한 설명력을 의미하는 거죠. 따라서 이거는 총 9개 변수를 26.5%만큼 설명을 한다. 여기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인이 24%, 세 번째 요인이 21%. 그래서 축약된 세 개의 요인이 9개 전체 변수의 71.784%를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요인 설명력도 이렇게 그 해석을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공통값하고 고유값이 도출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형태의 그 요인이 축약이 됐는지 이제 그 축약된 요인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 성분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게 요인입니다. 자, 제1 요인, 제2 요인, 제3 요인. 그래서 요인이 지금 3개가 축약이 됐어요. 그리고 제1 요인이 보니까 팩터 로딩이 요 3가지 변수에 비슷하게 팩터 요인이 적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제2 요인은 요 3가지 변수에 비슷하게 적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3 요인은 요 3가지 변수에 대해서 비슷하게 적재가 됐어요. 따라서 제1 요인은 요 3가지로 묶으면 되고 제2 요인은 요 3가지 그리고 제3 요인은 요 3가지로 묶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1 요인이 요 3가지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요 제1 요인의 이름을 고품질이라고 하자. 그리고 제2 요인은 요거니까 요 제2 요인은 신뢰성, 즉 구매 신뢰성이다라고 하자. 제3 요인은 요거니까 요거는 구매 편의성이라고 이름을 붙이자. 요 이름 붙이는 거는 연구자가 알아서 붙이면 됩니다. 자, 이러면 일단 요인 분석은 끝나게 되는 거예요. 자, 요인 분석은 여기까지가 요인 분석입니다. 그리고 이 축약된 3개의 요인을 가지고 다른 독립 변수로 투입하는 거는 그거는 요인 분석이 아니에요. 그거는 다른 분석입니다. 회귀 분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결과 해석해서 여기까지만 잘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요거는 이제 결과 해석의 옵션입니다. 앞전에서 봤던 그 변수 설명력과 요인 설명력은 그거는 반드시 숙지를 해둬야 되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성분 변환 행렬하고 요인 점수 계산하는 거 이거는요, 몰라도 됩니다. 뭐 알면 좋지만 몰라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 지금 성분 변환 행렬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요게 아까 그 직각 회전 한다고 그랬죠. 베르맥스 직각 회전. 회전되기 전에 성분 행렬이고 회전되고 난 이후에 요인 성분 행렬, 즉 성분 행렬이 요인 행렬입니다.
그러니까 요인 적재량이 회전되기 전에는 이랬는데 회전되고 난 이후에는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즉 회전 전이고 회전 후예요. 자, 그러면 이 회전 전에는 이러고 회전 후에는 이렇게 됐는데 이게 어떤 원리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바뀌었느냐를 보여주는 게 그게 그 성분 변환 행렬 또는 요인 변환 행렬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회전되기 전에 유명상표의 벡터 로딩이 0.773, 마이너스 0.403, 마이너스 0.296 이렇게 돼 있었죠. 그리고 요인 변환 행렬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0.71, 요 데이터가 요 데이터랑 똑같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 유명상표에 대한 요인 1의 그 벡터 로딩이 처음에는 회전되기 전에는 0.773이었는데 회전되고 난 이후에는 0.902가 됐다. 예, 요게 어떻게 왜 이렇게 됐느냐? 77 그러니까 보세요. 0.773 곱하기 예 곱하기 예 곱하기 예 곱하기 예 이렇게 다 더하면 이렇게 돼요. 그죠? 예 곱하기 그다음에 예 곱하기 그다음 예 곱하기 이래 가지고 0.902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이너스 0.403이 0.074로 어떻게 바뀌었냐? 요거는요. 예 곱하기 예 곱하기 예 곱하기 요렇게 하면은 요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0.296이 0.168로 어떻게 바뀌었냐? 요거는 예 곱하기 예 곱하기 예 곱하기 이렇게 하면은 요렇게 바뀐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가 요렇게 바뀐 게 얘 때문이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이겠죠. 설마 이런 걸 갖다 놓고 이렇게 바꾸는 거를 써라. 그거는 뭐 나중에 그 통계 공부하는 애들한테나 그런 문제가 나오지. 우리는 지금 통계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시장 조사를 위해서 그 분석하는 그 내용을 보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문제가 나와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인 점수가 어떻게 도출이 됐느냐. 이제 그게 성분 점수 계수 행렬이라는 건데 요인 점수라고 하는 거는요. 응답자별로 참고로 요 요인 점수라는 게 뭐냐 하면 먼저 이 데이터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SPSS 뭐 통계 패키지에 들어가는 오리지널 로우 데이터는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리지널 데이터라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요인 분석을 하면 요 데이터는 생성이 되는 겁니다. 요 데이터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분석을 하고 나면. 그러니까 요게 제1표본, 제1응답자에 대한 제1요인의 요인 점수, 제2요인의 요인 점수, 제3요인의 요인 점수 이렇게 요인 점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요 각각의 표본들에 대해서 그 각각의 응답자에 대해서 요 요인 점수들이 만들어지는데 이 요인 점수들이 어떤 원리로 만들어지느냐를 보여주는 게 요게 요인 점수 계수 행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인 점수라는 게 응답자별 변수 응답을 요인 응답으로 변환하는 점수다. 그래서 즉 변수 응답을 요인 응답으로 변환시키는 거다. 변수 9개에 대해서 요인 3개가 축약됐죠. 그래서 응답자별로 3개의 요인 점수가 도출이 됩니다. 아까 각각의 표본에 대해서 요인 1, 2, 3에 대해서 요인 점수들이 쫙 아까 도출이 됐었죠. 자, 그러면 그 요인 점수들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그 요인 점수가 도출이 됐느냐. 그런데 변수 i의 요인 계수 곱하기 변수 i의 원자료 표준화값 그랬습니다. 변수 i의 요인 계수, 자 변수 i 고품질의 요인 계수, 계수 행렬이라 그랬죠. 0.381입니다. 0.381이면서 그리고 곱하기 고품질 표준화값 그랬는데 요 표준화값이라는 게 뭐냐? 1번 문항에 대한 전체 응답자의 응답을 평균형 분산일로 표준화시켜서 변환한 값이다. 그래서 1번 응답자는 요거 곱하기 표준화값, 요거 곱하기 표준화값 예 곱하기 예 표준화값, 예 곱하기 예 표준화값, 예 곱하기 예 표준화값 쭉 해가지고 예 곱하기 예 표준화값까지 쭉 하게 되면 이렇게 되면은 이 1번 응답자의 요인 점수가 그런 원리에 의해서 도출이 됐다. 그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이라고 말씀드리는 거 맞죠? 예, 앞서 봤던 거는 말씀드렸듯이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인 분석을 이제 요인을 도출을 했으면 그걸 써먹어야죠. 그 써먹기 위한 대표적인 사례가 요인 점수를 이용한 회귀 분석입니다. 아까 요인이 이렇게 세 개가 도출이 됐어요. 자, 그러면 아까 첫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홈쇼핑을 통해서 다시 구매를 할 의향이 있다. 즉 홈쇼핑의 재구매 의도를 1번 첫 번째 문항으로 물었습니다. 그리고 총 9개의 변수가 3개의 요인으로 축약이 됐어요. 자, 그러면 요 각각의 요인의 이름을 이렇게 붙였죠. 그러면 요 세 가지를 독립 변수로 하고 얘를 종속 변수로 해서 회귀 분석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그 회귀 분석을 하게 되면 요 세 가지 중에 어떤 변수가 재구매 의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는지가 분석이 될 겁니다. 예, 그 목적으로 하는 게 요인 점수를 이용한 회귀 분석이에요. 그래서 요 세 개를 독립 변수로 하고 얘를 종속 변수로 해가지고 회귀 분석을 돌렸더니까 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형 요약 보니까 수정된 R 제곱이 37.2%가 요 독립 변수에 의해서 설명을 받고 있다. 그리고 회귀식의 유의성이 0.000이 나왔죠. 그래서 회귀식은 유의하다. 그 다음에 회귀식, 다중회귀식을 도출을 했는데 다중회귀식은 요걸 가지고 도출을 하게 되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독립변수 유의성 검증을 해야 되는데 요 독립변수 유의성 보니까 전부 다 0.000, 0.000, 0.001 그래서 세 가지 독립변수가 모두 유의미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요 세 개의 독립변수 중에 어떤 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느냐 그래서 표준화계수 베타 값을 봤더니까 첫 번째 변수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죠. 예, 첫 번째 변수 x1이 뭡니까? 고품질이에요. 따라서 세 개의 변수 중에 고품질이 재구매 의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분석이 됐고요. 참고로 다중공선성을 봤더니 공차 한계는 0.1 이상이고 분산 팽창 지수는 10 이하이기 때문에 다중공선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요인 점수를 이용한 회귀 분석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요인 분석하고 그거를 이용한 회귀 분석까지 모두 마쳤어요. 그러면 연습 문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이 연습 문제는 참고로 요거는 제가 만든 문제입니다. 음식점을 선택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속성에 대해서 손님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서 다음의 결과를 얻었다.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예, 요게 고유값에 대한 결과값이고요. 요 회전된 성분 행렬, 예, 요게 공통값에 대한 요인 적재량 팩터로딩이라 그랬죠. 그리고 요 공통값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결과에서 음식맛의 공통값이 0.758이 나왔다. 이것의 의미를 설명하고 계산 과정을 기술하시오. 이 0.758이 어떻게 계산이 됐는지도 직접 계산을 해봐라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분일의 회전 제곱합 적재값이 2.415 즉 회전 제곱합 적재값이 2.415로 나왔어요. 이것의 의미를 설명하고 이거를 어떻게 나왔는지 그 계산 과정을 써라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7개의 변수가 몇 개의 요인으로 축약됐는지 즉 이 회전된 성분 행렬을 보고 몇 개의 요인으로 축약됐는지 그 요인을 묶어라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묶인 축약된 요인을 독립변수로 하고 재방문 의도를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 과정을 기술하시오. 그래서 지금 앞서 살펴봤던 그 내용을 이렇게 하나의 연습 문제로 만들어 가지고 연습을 해 보겠습니다. 간단한 내용이니까 빨리 끝낼게요. 음식 맛의 공통성의 의미와 계산 과정. 그래서 공통성이라고 하는 것은 추출될 공통 요인에 의해 각 변수가 설명되는 정도를 의미한다. 전혀 설명을 못하면 0이 되는 거고요. 100% 설명을 하면 1이 되겠죠. 그리고 이 음식 맛의 공통값이 0.758이 나왔는데 이 758은 어떻게 계산됐느냐? 회전된 성분 행렬에서 각각의 요인에 의한 적재량의 제곱의 합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0.807의 제곱, 0.317의 제곱, 마이너스 0.077의 제곱, 요거의 제곱의 합이 0.758이에요. 즉 음식 맛의 전체 분산 중 75.8%가 추출된 세 개의 공통 요인들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가 이제 그 고유값의 의미의 계산 과정이죠. 자, 아이겐밸류라는 건 뭐냐 하면 축약된 해당 요인이 설명하고 있는
변수 전체들의 총 분산의 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수 하나가 축약된 요인 하나가 전체 변수의 총 분산을 얼마나 설명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설명을 많이 할수록 중요한 요인이 되겠죠. 설명된 총분산에서 제1요인의 회전제곱합 적재값 아이겐값이 2.415로 나왔는데 요 2.415는요 제1요인의 적재 요인 적재량 즉 팩터 로딩의 제곱의 합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얘 제곱 이거의 제곱의 합이 2.415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요게 총 7개의 변수죠. 그래서 요거는 전체 분산의 34.5% 496%를 설명을 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인은 26, 세 번째 요인도 26. 그래서 요 세 개의 요인이 전체 7개 전체 변수의 87.181%를 설명을 하고 있다. 이래서 고유값하고 공통값에 대한 계산과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아까 여기 지금 요인이 3개가 축약이 됐다 그랬죠. 그러면 요 3개의 축약된 요인이 어떻게 축약이 됐는지 찾아라 그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성분이 이제 요인이죠. 제1요인을 보니까 요게 비슷비슷하게 요인 적재량이 나온 게 요 3가지 변수에 대해서 제1요인이 비슷하게 적재가 됐어요. 그 다음에 제2요인은 요 2가지 변수에 대해서 비슷하게 로딩이 됐고 제3요인은 요 2가지 변수에 의해서 비슷하게 로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1요인은 요거 제2요인은 요거 제3요인은 요거기 때문에 제1요인은 맛이라고 명명을 하고 제2요인은 청결이라고 명명을 하고 제3요인은 서비스라고 명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3개의 축약된 요인에 대해서 각각 이렇게 이름까지도 붙였습니다. 여기 퍼센트 분산에서 제1요인의 퍼센트 분산이 49.794%라는 그 전체의 50%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전체 분산의 과반을 차지한다. 즉 고객들은 맛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 얘기고요. 요거는 옵션이고요. 자, 그러면 이 축약된 3개의 요인 즉 맛, 청결, 서비스 이렇게 3개의 요인이 도출이 됐죠. 그리고 여기 첫 번째 질문을 재방문 의도로 이제 얘를 사례를 들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맛, 청결, 서비스라고 하는 3개의 축약된 요인을 독립변수로 하고 여기 재방문 의도를 종속변수로 해서 회귀분석을 돌리면 이런 결과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 결과에 의해 가지고 쭉 해석을 해보면은 어떠한 변수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또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참고로 요 결과는요 앞서 봤던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한 게 아니라 그냥 그냥 사례로 앞서 2학식에 나와 있는 그 데이터를 그냥 사례로 이렇게 인용을 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래 분석해서 이렇게 나온 건 아니에요. 다만 이런 식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반드시 봐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확증적 요인 분석을 이용한 수렴 타당성을 검증하는 거다. 설문이 들어가는 모든 연구 논문이나 보고서에는 그 설문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반드시 검증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신뢰성은 거의 100% 크롬바 알파를 가지고 검증을 합니다. 그러면 타당성은 어떤 걸 가지고 검증을 하느냐? 타당성을 검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참고로 여기서 보면 하나의 추상적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 다수의 문항을 사용할 경우에 만약에 그 여러 개의 문항이 하나의 추상적 개념을 잘 설명하는 문항들이라면 이들 간에는 상호 높은 관계를 보여야 한다라고 하는 게 수렴 타당성 개념이죠. 수렴 타당성 또는 집중 타당성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추상적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서 다수의 문항을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수렴 타당성을 가지고 그 문항의 타당성을 검증을 하면 됩니다. 물론 이제 만약에 하나의 추상적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서 하나의 문항만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그 저기 수렴 타당성으로 검증을 하면 안 되겠죠. 예, 그럴 경우에는 내용 타당성이나 이런 걸로 이제 검증을 또 해야 됩니다. 그거는 또 다른 방법으로 검증을 하고, 이거는 여러 개의 문항을 사용할 경우에 이제 수렴 타당성으로 검증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그 수렴 타당성으로 검증을 하려면 이 다수의 문항이 하나의 요인으로 묶여야 되겠죠. 왜? 높은 상관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확정적 요인 분석을 실시합니다. 보시면 지금 홈쇼핑 소비자들 대상으로 제품의 품질력, 구매 신뢰성, 구매 편의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10개의 문항으로 설명을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연구자는 제품 품질력을 위해서 1번서부터 4번까지 요 4개의 문항은 제품 품질력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이고, 5번부터 7번은요, 구매 신뢰성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이고, 8번부터 10번까지는 구매 편의성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입니다. 따라서 연구자는요, 크게 3개의 추상적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서 총 10개의 문항을 사용을 한 거예요. 연구자는. 자, 그렇다면 요게 요 4개가 제품 품질력을 잘 설명하는 문항이다라고 하면 요 4개는 하나의 요인으로 묶여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요 3개도 구매 신뢰성을 잘 설명하는 그런 문항이라고 하면 이 5, 6, 7 요 3개의 변수는 또 하나의 요인으로 묶여야 될 거고, 8, 9, 10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요인으로 묶여야 될 겁니다. 따라서 연구자 입장에서는 총 10개의 문항이 3개의 요인으로 묶여야 될 것이다 라고 그 묶여야 된 요인의 수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묶여야 되는 그 요인의 수를 미리 알고 3개로 묶어봐라라고 요인을 지정해주면 그게 확정적 요인 분석입니다. 몇 개로 묶일지 몰라. 그러면 탐색적 요인 분석이 되는 거고요. 나는 3개로 묶인다는 걸 알고 있어 라고 하면 그거는 확정적 요인 분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분석을 했는데 그 확정적 요인 분석으로 분석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변수, 그러니까 총 10개의 변수가 3개의 요인으로 추출됐다. 즉, 요렇게 제1 요인에는 요 3개가 묶였고, 제2 요인에는 요 3개가 묶이고, 제3 요인에는 요 3개가 묶였죠. 그래서 3개로 요인이 추출이 됐는데, 근데 문제는 요 4번 문항입니다. 요 4번 문항을 보면은 이 공통값이 낮아요. 공통값이 낮다라는 얘기는 요 문항은 추출된 3개의 요인에 의해서 절반도 설명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이고요. 또 묶이는 요인도 없어요. 묶이는 요인도 없기 때문에 요 4번째 문항은 다른 변수와의 상관이 없다. 상관없는 변수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상관없으니까 어떻게 해라? 빼라 이겁니다. 이걸 빼야지 타당도가 올라간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얘를 그러니까 논문에 보면 통상 이렇게 합니다. 4번이 이제 그 공통값이 낮게 나와서 4번을 빼고 다시 분석을 해봤더니까 뭐 타당도가 어떻게 높게 나오더라. 그래서 4번을 뺐다. 이런 식으로 이제 코멘트를 해줘요. 논문이나 보고서에 보면. 물론 이제 저널에 올라가는 거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만, 보통 통상적으로 어디 제출하는 논문 보면은 어떠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설문의 신뢰성과 타당도를 확보했다라고 코멘트를 합니다. 자, 이런 이유로 이러한 원리에 의해 가지고 이 타당도를 저해하는 요 문항을 빼버리는 거예요. 이게 수렴 타당성 검증이죠. 그래서 수렴 타당성을 검증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또 요인 분석이라는 것을 실시를 한다 이 얘기이고요. 참고로 이 요인 분석을 이용해서 수렴 타당성 또는 집중 타당성을 검증하는 요 내용은 마케팅 조사론이라고 하는 그런 교재에는 제가 못 봤습니다. 그런데 비록 교재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실제 논문에서 이런 거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모르긴 해도 이 시험 출제하는 출제위원들이 이 내용을 다 알 겁니다. 예전에 조절회귀 분석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이게 문제가 출제가 됐죠. 2018년인가 조절회귀 분석이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조절회귀 분석도요, 마찬가지로 마케팅 조사라고 하는 그런 교재에 없는 내용이에요. 그럼에도 출제가 됐습니다. 이것도 마케팅 조사라는 그런 책에 없는 내용이지만 출제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실제 논문에서 이런 식으로 타당도 검증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좀
잘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요인 분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남아 있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판별 분석 하나만 더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 이후에 나오는 군집, 컨조인트, 다차원 척도법, 구조방정식 이런 것들은요. 글쎄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시험 나올 만한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이제 작년에 군집 분석에 대해서 물어보긴 했지만 그 군집 분석에 하는 목적 두 가지를 써라 그것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분석 과정에 대해서는 별로 물어볼 게 없어요. 그런데 다음 시간에 볼 판별 분석은 그나마 분석 과정 그리고 결과 해석할 게 꽤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판별 분석까지만 잘 그 결과 해석하는 거, 즉 통계 분석하는 거 잘 보시면 이제 그 우리가 지금까지 쭉 달려왔던 통계 계산 문제하고 그리고 그 통계 분석하는 문제까지 다 살펴보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시청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예,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